서울을 벗어난 지 벌써 4시간이 흘렀지만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내리꽂힐 때마다 강민우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갑게 굳은 표정이 간헐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의 정숙한 엔진 소리조차 지금 그의 귀에는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다. 강한그룹의 최연소 대표이사라는 타이틀, 재계서열 5위의 후계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이사회의 싸늘한 시선들과 새어머니인 최전무의 비릿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믿었던 재무팀장을 매수해 그를 횡령 혐의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우는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깊게 밟았다. 눈앞의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숨막히는 서울의 공기, 자신을 죄어오는 그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경로를 이탈했다는 경고음을 반복해서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산길로 접어들었다. 굽이치는 도로를 따라 차체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도로 한복판으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고라니인지 멧돼지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검은 물체였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는 순간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통제력을 잃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차체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다시금 의식을 깨웠다. 민우는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서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눈가를 적셨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겨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셨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수트는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차는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화면 상단의 안테나는 먹통이었다. 깊은 산골짜기,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강민우가 아닌 그저 비에 젖은 조난자일 뿐이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발로 걷어찼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발끝의 통증뿐이었다. 그때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아주 멀리서 깜빡이는 주황색 불빛이었다. 민우는 옷깃을 여미며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구두를 집어삼킬 듯 질척거렸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다.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적인 행군이었다. 30분쯤 걸었을까 어둠 속에서 낡은 기와지붕의 윤곽이 드러났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대문 옆에는 청운 민박이라는 나무 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불빛은 그 집의 안채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우는 주저하지 않고 대문을 두드렸다. 나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인기척이 없자 그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우비를 걸치고 한 손에는 랜턴을 들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흙이 묻은 장화. 서울의 화려한 파티잔에서 보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비에 젖은 민우를 훑어보았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그녀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맑고 또렷했다. 민우는 자신의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면서도 평소에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방 있습니까? 그는 마치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하듯 물었다.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손님 안 받아요. 태풍 때문에 예약도 다 취소됐거든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민우는 급히 문을 잡았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하룻밤만 묵읍시다. 여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민우가 내민 카드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 정리가 안 돼서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쪽 말투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남의 집에 도움 청하러 온 사람 태도가 왜 그래요? 민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감히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추위와 통증으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부탁합니다. 전화도 안 터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존심을 굽히며 말했다. 여자는 잠시 민우의 창백한 얼굴과 이마의 상처를 응시했다. 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문빛은 오만함 속에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 이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시골 인심이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눈앞의 남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들어오세요. 방은 별채의 작은 곳 하나밖에 없어요. 보일러도 잘 안 들어오는데 괜찮다면요. 서연은 대문을 활짝 열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빗소리에 섞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민우를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별채로 안내했다. 방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마른 쑥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방은 성인 남성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다. 바닥에는 색바랜 장판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이불장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 욕실보다 작은 이 공간이 민우에게 허락된 유일한 피난처였다. 씻을 물은 부엌 옆 수도가에 있어요. 따뜻한 물은 기대하지 마세요. 수건이랑 갈아입을 옷은 아버지 옷이라도 찾아다 드릴게요. 민우는 젖은 수트를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낯선 여자가 가져다줄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젖은 옷을 입고 있다가는 폐렴에 걸릴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서연이 가져온 것은 촌스러운 꽃무늬가 들어간 개량 한복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였다. 민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소. 짧은 한마디를 내뱉고 그는 문을 닫았다. 차가운 수돗물로 대충 몸을 닦고 낯선 옷을 걸치자 자신이 강한 그룹의 CEO라는 사실이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민우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읍내로 나가 연락을 취해야 했다.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차를 수습하고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서연의 눈빛이 떠올랐다. 자신의 지위나 외모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던 그 당돌한 눈빛. 그 시각 안채에 있던 서연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청객 때문이었다. 겉모습은 엉망이었지만 그가 입고 있던 옷이나 시계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도끼가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일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3년. 이제 겨우 이곳 생활에 적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저 남자가 태풍과 함께 그 평화를 깨트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요란한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낯선 천장, 딱딱한 바닥,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쳐 있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젖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맑고 상쾌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켰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마당 한편에 쌓인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힘찼다. 도끼를 들어올릴 때마다 등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얇은 티셔츠 위로 보였다. 그녀는 어젯밤의 우비 차림이 아닌 작업복 바지에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치장한 모델이나 여배우들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초적이고 건강한 생명력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도끼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선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맑고 투명한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가 햇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순간 민우의 심장이 알 수 없는 박동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묘한 충격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리려 애썼다. 잘 잤어요? 서울 도련님. 서연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그 말에 민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촌스러운 개량 한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덕분에. 그런데 전화는 아직도 안 되는 겁니까?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태풍 때문에 기지국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읍내까지 나가야 될 텐데 마을버스는 오후나 돼야 들어와요. 아침밥이나 먹어요. 공짜는 아니니까 걱정 말고. 민우는 밥을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뱃속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쟁반에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담아 툇마루에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시골 밥상이었지만 민우에게는 그 어떤 호텔 조식보다 강렬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긴장했던 위장을 부드럽게 감쌌다. 맛이 어때요? 입에 맞으려나 모르네. 서연이 퇴마루 끝에 걸터앉아 무심한 듯 물었다. 민우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쁘지 않군.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쁘지 않다니 다행이네요. 밥값은 나중에 장작 패는 걸로 받을게요. 민우는 먹던 밥을 뿜을 뻔했다. 뭐라고? 내가 장작을? 그의 황당해하는 표정에 서연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이것이 강민우와 이서연의 본격적인 전쟁, 아니 동거의 시작이었다. 전화도 차도 돈도 통하지 않는 이 고립된 산골마을 창울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기묘한 휴가를 강제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를 부려먹으려 드는 당돌한 시골 소녀 이서연이 있었다. 민우는 밥을 씹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차를 고쳐서 이곳을 탈출하겠노라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마당에서 다시 도끼를 집어드는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오전 내내 강민우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마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신호를 잡아보려 했지만 화면 상단의 안테나는 여전히 붉은색 X 표시를 띄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망을 자랑하는 강한텔레콤의 오너 일가가 자신의 회사가 구축한 통신망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짜증을 억누르며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서울에서는 지금쯤 그가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새어머니인 최 전무가 그가 도망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주가를 조작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불안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마당 한편에서 이서연이 그에게 다가와 낡은 목장갑 한 켤레를 툭 던졌다. 밥값은 해야죠. 전화기 붙들고 있어봐야 신호 안 터져요. 저기 쌓인 장작이나 좀 패요. 오후에 비 또 온다는데 젖으면 못 쓰거든요. 서연은 마치 그를 게으른 하인 다루듯 말했다. 민우는 어이가 없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감히 강민우에게 도끼질을 시키다니. 그는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려 했다. 돈으로 주겠어. 장작을 패는 노동력보다 내 시간의 가치가 훨씬 비싸니까.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다. 여기선 그 종이 조각으로 밥 못 사 먹어요. 슈퍼도 없는 산골이라 돈보다 땔감이 더 귀하거든요. 정 싫으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가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굴욕감을 느끼며 흙투성이 장갑을 집어들었다. 도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민우는 TV에서 보던 것처럼 도끼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려 내리찍었지만 도끼날은 장작을 빗나가 흙바닥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손바닥이 얼얼하고 어깨가 뻐근해졌다. 몇 번의 헛스윙 끝에 겨우 장작 하나를 쪼개는데 성공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벌써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이 혀를 차며 다가왔다. 힘으로만 하니까 그렇죠. 허리를 쓰고 도끼 무게를 이용해야 해요. 비켜봐요. 그녀는 민우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들었다.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민우의 손등을 스쳤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에 민우는 흠칫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은 능숙한 자세로 도끼를 휘둘렀다. 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참나무 장작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다. 그녀의 동작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힘이 넘쳤다. 땀에 젖은 목덜미와 집중한 눈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민우를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 밴 노동의 흔적은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도 같았다. 민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껏 펜대만 굴리며 살아온 삶이 이곳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말없이 다시 도끼를 받아들었다. 이번에는 요령을 피우지 않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잡았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창고처럼 보이는 별채 건물로 들어갔다. 민우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창고문을 열자 후옥 끼쳐오는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그곳은 잘 정돈된 도예 공방이었다. 선반에는 굽기 전의 그릇들과 유약을 바른 도자기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물레가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 따라 뭉뚝한 흙덩어리가 순식간에 우아한 곡선의 항아리로 변해가는 과정은 마법 같았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연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밖에서 장작을 패거나 밥을 할 때의 억척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흙과 대화하는 예술가처럼 보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냥 민박집 주인이 아니었군요. 서연은 놀란 기색 없이 작업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마예요.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잠시 떠나 있었지만 결국 흙냄새가 그리워 돌아왔죠. 이 흙은 청운리 뒷산에서만 나오는 백토인데 성질이 까다로워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민우는 선반에 놓인 완성된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투박해 보이지만 손에 감기는 그립감이 완벽했고 은은한 비색이 감도는 색감은 명품 브랜드의 식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서울에 갤러리를 열거나 브랜드를 런칭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사업가적인 발언에 서연이 물레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돈이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건 그쪽 사람들 습관인가 보네요. 저는 이 그릇들이 누군가의 식탁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담아내는 걸로 충분해요. 민우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평생을 효율과 이익, 자본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 낡은 한옥과 도자기,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가 가진 돈이나 배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가 잃어버린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민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미안하오. 무례하게 들렸다면 사과하겠소. 그저 재능이 아까워서 한 말이었소. 저녁 식사는 마당 평상에서 이루어졌다. 메뉴는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고추, 그리고 뚝배기에 자글자글 끓인 강된장이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민우는 태어나서 먹어본 어떤 식사보다 맛있게 밥그릇을 비웠다. 노동 후에 먹는 밥맛이 이런 것인지 그는 처음 알았다. 밤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민우는 툇마루 기둥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은 읍내에 나가는 버스가 올 거예요. 서연이 과일 쟁반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녀는 민우 옆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가면 다시는 못 볼 텐데 이름이나 알고 갑시다. 난 강민우요. 민우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함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서연은 칼질을 멈추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만 싫지 않은 침묵이었다. 민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고요해 보였다. 그날 밤 민우는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그가 낯선 시골집 악닥한 바닥에서 숙면을 취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차가운 얼음장 같았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치열한 경쟁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아 삶을 빚어내는 여자 이서연이 있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워질 정도로 청운리에서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읍내 정비소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였다. 폭우로 인해 부품 수급이 늦어져 차를 수리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비보였다. 민우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로 복귀해야 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안도감과 비슷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끓어오르는 조바심을 애써 억누르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당에서는 서연이 벌써 작업복 차림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표정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잘 됐네요. 일선도 부족한데 밥값 제대로 하고 가요. 오늘은 고추밭이에요. 민우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다시 그 촌스러운 꽃무늬 바지를 입고 서연의 뒤를 따라 나섰다. 밭은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비탈길에 있었다. 붉게 익은 고추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따가운 여름 햇살이 정수리를 내리쬐었고 흙먼지가 신발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걸 다 따야 합니까? 민우가 질린 표정으로 묻자 서연은 능숙하게 고추를 따며 대답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끝내야 해요. 잡담할 시간 있으면 손을 움직여요.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쭈그리고 앉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후계자가 고추밭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고추줄기를 부러뜨리거나 덜 익은 갓을 따서 서연에게 핀잔을 들었다. 하지만 승부욕이 강한 민우는 곧 요령을 터득했다. 묵묵히 땀을 흘리며 단순 노동에 집중하다 보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에서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결제 서류 앞에서 늘 머리가 지끈거렸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땀 흘린 만큼 결과물이 쌓이는 정직한 법칙만이 존재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이 얼음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왔다. 좀 쉬었다 해요. 서울 도련님 쓰러지면 우리 집만 곤란해지니까. 그녀는 투박한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따라 건넸다. 민우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미지근해진 물이었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청량감은 최고급 와인보다 달콤했다. 그는 밭두렁에 앉아 땀을 식히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힘들지 않소?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민우의 물음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힘들죠. 하지만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요. 이 땅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곳이고 저 가마터는 우리 가족의 영혼이나 다름없어요. 몸이 고단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소중한 걸 잃는 건 못 참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의지가 민우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문했다. 회사의 이익? 경영권 방어? 아니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서연의 확고한 신념 앞에서 자신의 명분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태블릿 PC를 꺼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 산 중턱이라 그런지 간헐적으로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다. 그는 급히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이메일 함에는 수십 통의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그의 행방을 묻거나 긴급 결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중 비서실장에 보낸 암호화된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긴장된 손가락으로 메일을 열자 청운리 리조트 개발 사업 진행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타났다. 민우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청운리, 바로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된 지도를 확대했다.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개발 예정 부지 한가운데 서연의 집과 가마터가 정확히 위치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가 CEO로 취임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수익성이 없는 낙후된 시골 마을을 밀어버리고 대규모 프리미엄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이곳은 그저 지도 위의 점에 불과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적절한 보상금으로 해결하라고 차갑게 지시했었다. 그 적절한 보상으로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연과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 민우는 역겨움에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서연의 삶을 파괴하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연애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서연은 텃밭에서 따온 호박잎을 쪄서 내왔지만 민우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어디 아파요? 낮에 더위를 먹었나?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 집을 팔 생각은 없어? 요즘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온화하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게 밥상머리에서 할 소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긴 내 목숨 같은 곳이라고. 민우는 당황하여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안 그래도 요즘 강한 그룹인가 뭔가 하는 놈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땅 팔라고 협박해대서 미치겠는데 손님까지 왜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괴물들이에요. 멀쩡한 사람 삶의 터전을 돈다발로 뭉개버리려는 악마들이라고요. 서연은 분을 삭히지 못한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괴물, 악마. 그녀가 내뱉은 단어들이 민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가 말하는 그 괴물의 우두머리가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자신이었다. 미안하오, 내가 실언을 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됐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땅은 투기 대상이고 집은 재산 증식 수단일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추억이고 역사예요. 그 강한 그룹 회장이란 놈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지. 민우는 입술을 깨울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충동과 밝히는 순간 그녀를 영원히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서울 강한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최전무는 창밖에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고개를 조아리고 서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다고?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차량 GPS 신호가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끊겼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청운리 부근입니다. 청운리? 최 전무의 눈이 번뜩 꼈다. 거긴 리조트 개발 부지잖아. 민우가 거길 왜 갔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재미있게 됐네. 어차피 철거 용역들을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김 실장, 당장 애들 풀어. 쥐새끼 한 마리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잡듯이 뒤져. 민우를 찾으면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이번엔 확실하게. 그녀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잔인한 욕망이 그녀의 붉은 입술 위에서 번들거렸다. 다시 청운리. 밤이 깊었지만 민우는 잠들지 못하고 툇마루에 나와 앉았다. 태블릿 PC 화면에는 여전히 리조트 조감도가 떠 있었다. 화려한 유리 건물이 들어선 그곳에
서연의 낡은 기와집과 가마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 속의 조감도를 노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그의 성공을 위한 트로피였지만 지금은 서연의 미소를 짓밟는 흉기로 보였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비서실장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전면 보류, 내가 돌아갈 때까지 모든 진행을 멈춰.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꺼지며 전원이 나갔다. 배터리가 다 된 것이었다. 민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타이밍 한번 기막히군.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단순히 메일 한 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이미 이사회는 최 전무가 장악했을 것이고 자신의 해임안이 상정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전면전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차는 고장났고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을 떠나면 서연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붙잡았다. 다음 날 평화롭던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검은색 승합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로 들어선 것이다. 차에서 내린 건 덩치가 큰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밭일을 하던 마을 어르신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렸다. 민우는 마당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저들은 단순히 땅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보던, 아니 자신이 묵인했던 그 폭력적인 자본의 앞잡이들이었다. 서연이 가마털에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또 왔어. 이번엔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그녀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대문을 향해 달려갔다. 민우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가지 마시오.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집이고 내 마을이에요.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아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끼자루를 집어들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나서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었다. 저들 중 누군가는 강민우의 얼굴을 알아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서연이 저 거친 사내들 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CEO 강민우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주먹을 쥐었다. 미치겠건 강민우. 여기서 영웅놀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용역반장이 이장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서연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장 그거 놓지 못해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마을에서 행패야. 용역반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오, 여기 예쁜 아나씨가 있었네. 말로 할 때 도장 찍지. 왜 험한 꼴을 보려고 그래? 그가 서연에게 손을 뻗으려던 찰나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그 손 치워. 부러지기 싫으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 그곳에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이는 강민우가 서 있었다. 그의 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용역반장은 순간적으로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평소에 까칠하고 무기력하던 서울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 같은 낯설지만 듬직한 남자가 서 있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마을을 감쌌다. 용역반장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자 비명소리가 마을 회관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주변에 있던 덩치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강민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유학 시절 호신용으로 익혔던 크라브마가 기술을 본능적으로 발휘했다.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피하고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거나 관절을 제압해 바닥에 꽂았다. 흙먼지가 날리고 고함이 오가는 난투극 속에 서고 민우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냉철했다. 단 몇 분 만에 건장한 사내 서넛이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반장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골에 불시착한 조난자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기업을 진두지휘하던 제왕의 눈빛이었다. 너희들 소속이 어디지? 강한건설 하청업체인 대형개발인가? 민우의 입에서 정확한 하청업체 이름이 나오자 반장의 동공이 흔들렸다. 단순 업무방해가 아니라 특수폭행, 주거침입, 협박이다.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너희 사장부터 줄줄이 감옥행이 될 거야. 내가 장담하지. 그의 목소리에 서린 위압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반장은 고통 속에서도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진흙이 묻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 어디선가 본득한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때 반장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예, 전민님? 예, 사진이요. 반장은 전송된 사진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민우와 전화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강민우 대표님. 반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순식간에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적이 흘렀다. 흙바닥에 나뒹굴던 용역들도 겁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이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강민우. 뉴스에서, 신문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 청운리를 싹 밀어버리고 리조트를 짓겠다고 선언한 강한 그룹의 후계자. 그 대상이 바로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장작을 패고 함께 웃었던 그 남자라니.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대표님, 몰라 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역반장이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넙죽 절을 했다. 부하들도 영문을 모른 채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민우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꺼져. 그리고 위선에 보고해. 내가 여기 있다고. 내 허락 없이 이 마을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땐 회사가 공중분해될 줄 알아.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용역들의 차량 꽁무님을 보며 민우는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민우가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매몰차게 그의 손을 쳐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까이 오지 마요. 당신이 강한 그룹 강민우라고요? 우리 마을을 없애버리려는 그 회사의 사장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재밌었나요?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땅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는 꼴을 바로 옆에서 지켜 구경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밥 해주고 잠자리 봐주는 거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민우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소. 나도 이곳이 개발 부지라는 건 나중에 알았소. 그리고 지금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하지만 서연에게 그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이 결정한 일이잖아. 당신 도장 하나면 우리 집도 가마토도 다 가루가 될 텐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해요?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집어 던질 듯이 소리쳤다. 당장 나가요.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민우의 가슴을 때렸다. 민우는 닫힌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격렬어린 시선으로 갈아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민우의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민우를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다. 대표님, 무사하셨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비서실장이 우산을 받쳐들었다. 민우는 닫힌 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문을 두드려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녀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서울로 간다. 민우는 낮게 읊조렸다. 비서실장이 놀라 되물었다. 예? 하지만 몸 상태가... 민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쏘아보았다. 지체할 시간 없어. 이사회까지 얼마나 남았지? 비서실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다. 이틀 남았습니다. 최 전무가 이미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서연을, 그리고 청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 왕좌에 앉아야 했다. 비록 지금은 쫓겨나듯 떠나지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녀 앞에 당당히 서리라 다짐했다. 차에 올라타는 민우의 뒷모습은 처량하면서도 결연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청운 민박의 낡은 기와지붕이 보였다. 그는 눈을 감고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환하게 웃으며 사과를 깎아주던 모습, 땀 흘리며 물레를 돌리던 모습, 가슴 한구석이 도련해진 듯 아려왔다. 세단은 빗길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휴가는 끝났다. 차가운 전쟁터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에는 서연이 심어준 뜨거운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였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민우가 머물던 별채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텅 빈 방을 채웠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용역들 앞을 막아서던 그 순간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폭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청운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다. 서울의 강한그룹 본사 35층, 대표이사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우는 창가에 서서 회색빛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말끔한 수트로 갈아입고 상처를 치료했지만 그의 눈빛은 청운리에서 돌아오던 그 빗속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복귀 직후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다. 최 전무는 민우의 부재를 틈타 그를 직무유기 및 횡령 혐의로 이사회에 고발한 상태였다. 이사회는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 더미는 온통 그를 죄어오는 올가미들 뿐이었다. 특히 청운리 리조트 개발권은 최 전무가 심어놓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지금 당장 리조트 사업을 백지화하면 위약금만 수천억 원입니다. 최 전무 측은 이걸 배임 행위로 몰고 갈 겁니다. 비서실장의 도구에 민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진퇴양난이었다. 공사를 강행하면 서연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중단하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청운리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지도 속의 등고선 하나하나가 서연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녀의 터전을 파괴해야 하는 잔인한 모순. 민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같은 시각 청운리의 이서연은 깨진 장독대 파편들을 치우고 있었다. 마당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여전했다. 서연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텅 빈 별채를 바라보았다. 민우가 떠난 자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그를 내쫓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절박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보 같은 사람.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민우가 남기고 간 태블릿 PC가 충전되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청운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라는 파일이 열려 있었다. 그가 떠나기 직전까지 이 마을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파일을 읽어내려갔다. 보고서 말미에는 추가 정밀조사 필요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면 기억이 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고문서와 가마터 뒤쪽 동굴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백자 파편들. 그것들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이곳이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왕실 관요였다는 증거였다. 만약 이것이 입증된다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개발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었다. 민우는 이걸 찾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고로 달려가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소중하게 품은 보자기를 꽉 쥐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싸우러 가는 것이었다. 서울 강남의 마철로들 사이에서 강한 그룹 사옥은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선 서연은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약속 없이는 대표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에 배낭을 맨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민우 대표에게 전해요. 청운리에서 빚을 받으러 왔다고.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던 민우는 비서실장의 쪽지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원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로비로 뛰어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만치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 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 못 본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당당한 기세는 여전했다. 민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민우는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아와 준 것이 꿈만 같았다. 오해하지 마요. 당신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민우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면 당신도 살고 우리 마을도 살릴 수 있어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낡은 고문서와 백자 파편, 그리고 흙 성분 분석표가 들어있었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이건 서연이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 집 뒷산일 조선 중기 왕실에 진상하던 백자를 굽던 가마터라는 기록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고요. 이걸 공개하면 이곳은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될 거예요. 그럼 리조트 공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져요. 민우는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개발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최전무의 공격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이었다. 리조트 사업 실패의 명분이 경영 무능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문화재 발견이 되는 순간 위약금 책임은 사라지고 오히려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챙길 수 있었다. 민우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이 나를 살렸어.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두 사람은 즉시 민우의 집무실로 이동해 전략을 짰다. 서연은 도예 전문가로서 자료의 신빙성을 설명했고 민우와 법무팀은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 밤이 깊어가도록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민우는 서류를 검토하는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녀는 낯선 도시, 낯선 용어들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시골에서 온 소녀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연에게 민우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내일 이사회는 전쟁터가 될 거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민우의 걱정스러운 말에 서연은 차를 호로록 마시며 씩 웃었다. 멧돼지랑도 싸워봤는데 고작 넥타이맨 아저씨들이 무섭겠어요? 그리고 나 생각보다 싸움 잘해요. 그녀의 농담에 민우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며칠 동안 그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아침 9시 대회실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전무 측 이사들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우가 이미 끝장났다고 믿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우가 등장했다.
그의 뒤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서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수근거렸다. 민우는 문을 열기 전 서연을 돌아보며 작게 속삭였다. 준비됐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보여줘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민우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대회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이 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상석에는 최 전무가 승자의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민우가 입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공격을 퍼부었다. 강 대표,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두절된 것에 대해 해명하시죠. 게다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청운리 리조트 사업은 주민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영능력 부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된 자료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다.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민우를 의심스러운 눈초로 바라보았다. 모든 상황이 최 전무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민우는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장내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청운리 현장에 직접 머물며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민우의 발언에 최 전무가 코웃음을 쳤다. 재검토? 이미 이사회 승인이 난 사안을 혼자서 뒤집겠다는 겁니까? 위약금과 매몰 비용은 당신 개인 돈으로 물어낼 건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다시 민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이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운리 지역을 대표하여 그리고 도자문화 전문가로서 증언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민우의 소개와 함께 서연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서연은 민우가 꽉 잡아주었던 손의 온기를 기억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청운리 뒷산의 지형도와 고문서 그리고 백자 파턴의 정밀 사진들이 띄워졌다. 저는 청운리에서 나고 자란 이서연입니다. 여러분이 리조트를 지으려던 그 땅은 단순한 야산이 아닙니다. 500년 전 조선 왕실의 백자를 진상하던 관요가 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제 조부께서 평생을 바쳐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 대표님과 함께 의뢰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공인된 감정서가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보존구역입니다. 만약 리조트 공사를 강행한다면 강한그룹은 문화재를 파괴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연의 명료하고 단호한 설명에 최 전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최 전무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시골 처녀를 데려와서 사기를 치는 거야. 경비원, 당장 이 여자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우가 차갑게 일갈했기 때문이었다. 앉으십시오, 최 전무님. 이 자료는 이미 문화재청에 보고되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국가가 판단할 겁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우리는 리조트 건립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대신 저는 강한 헤리티지 빌리지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청운리에 가마토를 복원하고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민우의 제안은 완벽한 반전이었다. 수익성만을 줬던 기존 계획보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획기적인 전략이었다. 젊은 이사들을 중심으로 호의적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문화사업이라 그룹 이미지 쇄신에 큰 도움이 되겠군. 리조트보다 리스크도 적고 명분도 확실해. 주주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민우 쪽으로 기울었다. 최 전무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은 흙 파서 줄 거야?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악을 썼다.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또 하나의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수익성 이전에 회사의 도덕성부터 따져봐야겠죠. 최 전무님, 대형 개발 용역 깡패들을 사주하여 청운리 주민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 이사회에서 모르고 있을 줄 아셨습니까?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며칠 전 민우가 제압했던 용역반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 전무님이 시키신 대로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적나라한 증언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 시간부로 최 전무의 직무 정지와 내부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청운리 도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우의 선언에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강민우 체제의 확고한 승리를 알리는 신호였다. 최 전무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쫓겨나듯 나갔다.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며 어깨의 통증이 다시 느껴졌다. 그는 단상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다리가 풀린 듯 테이블을 짚고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민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격식이나 체면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체온이 너무나 고마웠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몸을 굳혔지만 이내 민우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고 토닥였다. 잘했어요, 강민우 씨. 정말 멋졌어요. 그녀의 칭찬에 민우는 아이처럼 웃었다. 천하의 강민우가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비서실장이 봤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무너졌을 거요. 민우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알면 됐어요. 나중에 밥값이나 두둑하게 쳐줘요. 서울 구경도 좀 시켜주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건 뭐든지 내 모든 시간을 당신에게 쓰겠소.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삭막하게만 보이던 빌딩 숲이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 때문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임을 두 사람은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이제 민우는 다시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바쁜 CEO로 돌아왔고 서연은 청운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삶의 터전은 서울이 아닌 그 시골 마을에 있었기 때문이다. 민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계속 서울에 있을 순 없지 않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야죠. 가마터 복원 사업도 시작해야 하고 개들도 박줘야 하고. 그녀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민우의 가슴 한 구석에는 텅 빈 공동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녀를 다시 그 먼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서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호텔을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서연이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돈 아깝게 무슨 호텔이에요. 방 많다면서요. 서연은 으리리한 펜트하우스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네. 혼자서 외롭지도 않아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야경을 감상했다. 민우는 와인 2잔을 들고 와 그녀 옆에 앉았다. 외로웠소. 아주 많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외로운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민우의 직설적인 고백에 서연의 볼이 붉어졌다. 청운리 사업 내가 직접 챙길 거요. 매주 내려갈 거니까 귀찮아하지 마시오. 민우가 와인잔을 건네며 말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오너가 직접 현장 감리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대신 내려오면 장작 패는 건 잊지 마요. 실력 좀 늘었나 확인해 볼 거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의 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남녀의 거리는 이제 와인잔 하나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도 이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여자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을 챙겨 터미널로 향했다. 민우가 직접 운전해서 그녀를 배웅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터미널 앞에 도착하자 서연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 말 지킬 수 있게 됐네요. 나중에 꼭 놀러와요. 그녀는 쿨하게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 씨, 그가 그녀를 불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민우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향해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기다리겠다고. 서연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발끝을 들어 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우의 눈이 커졌다. 당연하죠. 내 가마터 지켜준 사람인데 밥은 언제든 줄 테니까 굶지 말고 다녀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탔다. 민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볼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CEO 강민우가 서울 한복판 터미널에서 바보처럼 실실 웃고 있는 광경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한그룹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삭막하고 차갑기만 했던 본사 로비에는 예술작품들이 잔시되었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 중심에는 강민우 대표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인 폭군이 아니었다.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는 그의 새로운 경영 철학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청운리 헤리티지 빌리지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를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닌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민우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오늘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제가 남아있는 날이었다. 그는 재킷을 챙겨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비서실장이 운전석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민우는 손을 저었다. 오늘은 혼자 가야 해. 아주 개인적인 비즈니스거든.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굳이 입력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차가 이미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1년 전 폭우 속에서 도망치 떠났던 그 길은 이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꽃길이 되어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산과 맑은 계곡물 소리가 마치 그를 환영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청운리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깔끔하게 정비된 마을 입구였다. 옛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은 민우가 꿈꾸던 이상향 그대로였다. 그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차를 몰아 청운 민박 카페에 멈췄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야외 체험장에서 아이들에게 도자기 빚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물레를 돌려주는 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반달처럼 휘어졌다. 강 대표님, 이번 주엔 안 내려온다면서요. 서연은 흙 묻은 손을 들어 흔들었다. 민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보고 싶은데 어떡해? 위약금 물더라도 내려와야지.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말은 청산유수네. 온 김에 저기 흙반죽 주문해줘요. 오늘 수강생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또 일 시키는 거야? 나 강한그룹 대표야. 민우가 투덜거리는 척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익숙하게 작업복 바지를 덧입고 흙반죽 앞에 앉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청운리 주민이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그를 구경했다. 아저씨가 그 높으신 회장님이에요? 꼬마의 질문에 민우는 윙크를 하며 대답했다. 여기서는 그냥 머슴 아저씨야. 저기 무서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밥 얻어먹거든. 서연과 민우가 나누는 눈빛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마당에는 고요한 정적과 풀벌레 소리만이 남았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기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따랐고 민우는 씻고 나와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1년 전 서로를 경계하며 날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 민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심장을 간지렸다. 서연 씨, 민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서연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백자로 빚어 구운 작고 소박한 반지였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건 아니지만 가장 담고 싶은 진심이요. 당신처럼 변치 않고 은은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특별히 주문했어.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꽉 잡은 민우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주말에만 보는 건 싫어. 서울과 청운리를 오가는 장거리 연애도 지쳤고. 민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랑 종신 계약 하나 합시다. 계약 기간은 평생, 위약금은 내 모든 재산과 마음, 갑은 이서연, 을은 강민우. 내가 당신의 영원한 머슴이 되어주겠소.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의 프로포즈는 화려한 이벤트도 꽃다발도 없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묵직하고 진솔했다. 그는 기업 인수 합병을 제안할 때보다 100배는 더 긴장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차갑고 이기적이었던 남자가 자신을 위해 흙을 만지고 자신을 위해 변화하고 이제는 평생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우가 긴장하며 물었다. 뭐든지. 서연은 민우의 손에 끼워진 백자 반지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도끼질은 계속해줘야 해요. 나 힘센 남자 좋아하거든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계약 성립이군. 공증은 필요 없겠지.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깊게 입을 맞추었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떨어질 줄 몰랐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보다 펜트하우스의 야경보다 지금 이 순간 시골집 마당에서 바라보는 별빛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 서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 충돌하고 깨지고 다시 빚어져 만들어낸 사랑은 마치 뜨거운 가마 속에서 견뎌낸 도자기처럼 단단하고 영롱했다. 강민우와 이서연, 차가운 도시의 CEO와 따뜻한 시골의 도예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계절의 서곡이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어떤 시련도, 폭풍우도 이 잡은 두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운리의 밤바람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감싸고 돌았다. 그들의 여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가장 뜨겁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